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해설 강의 전에 요번에 지방직 구급에 대해서 특징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D체경을 갖고 봅시다. 자, 요번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볼까요? 일단 여러분 지방직 문제는 문항 비중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법과 정치가 제일 비중이 많죠. 10문항, 나머지가 5문항이 되는 걸 알 겁니다. 이거 이제 정형화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료를 갖고 봤는데요. 이게 법과 정치가 총 6단원이 있고요. 사회문화 6단원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요번에 20문항이 어떻게 출제됐냐면요. 특징이 어떤 특정 단어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편중돼 가지고 출제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5단에서 많이 출제된 것 같지만 좀 나중에 보여드릴 것처럼 과거의 문제와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편중된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1, 2, 3, 4단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알 겁니다. 그래서 1, 2, 3, 4단원 위주로 출제가 됐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은 2013년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직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러분 추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건 앞으로 공부하는데 여러분 일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비교하면 2010년 바로 전입니다. 특정 단에서 편중돼 가지고 출제된 경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작년서부터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단원별로 아주 안배해 가지고 문제 출제된 게 요번에 이어졌습니다. 요번에 특히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비해서 2017년이 굉장히 편중된 거에 비해서 지방직은 안정되게 출제됐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중요한 출제 문제를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문제의 특징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목 간 비중이 정형화된 건 특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교과 과정이 변화된 게 반영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법과 정치에서 행정법 파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에 안 나왔죠. 두 번째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피성년, 피한정 후견 제도가 없어진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에서 미성년자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문에서는 교환 이론이 아예 빠졌어요. 물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교과가 이제 반영된다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인 경우에 수능형 문제가 출제됐던 게 이번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법과 정치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회문화 그런데 사회문화가 바로 자료 해석인데 수능형 자료 해석처럼 여러분 5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고요. 1분에 풀 수 있도록 이미 기존에 기성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간단히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문화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수능형이 바로 이런 거였죠. 완성된 문제가 아니라 각각을 각각 대입해 봐야만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수능형인데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자료처럼 각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되니까 그 단원별로 중요한 개념을 확실히 정의했는지를 물어본 문제들이 출제됐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은 난이도는 약간 중간 정도에 약간 올라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지금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갖다가 주어진 시간에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삼도록 해보세요. 앞으로요. 자,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D체형입니다. 1번 보세요. 법과 정치 6단에 관계된 한 문제였습니다. 국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 독해만 잘하셔도 답은 그냥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제시문은 지금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국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볼까요? 오늘날은 탈냉전기, 탈이데올로기 맞죠? 주요 문제로 환경, 그 다음에 보건, 인권 맞습니다. 근데 안보 문제가 인식되지 않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 같은 안보 문제가 국제사회에 국제 문제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1번은 틀렸고요. 2번 갑니다. 환경, 보건 이거 똑같이 나왔죠. 국제문제 해결은 국제문제예요. 모든 국제사회 공동으로 인식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노력으로 한 국가만의 책임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게 국제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독자적 해결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국제협력을 필요한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봅시다. 환경 문제가 생기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교토 의정서가 있을 겁니다. 미국은 97년에 교토에서 협의한 기후 협약에 대해서 탈퇴해 버렸어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 미국은 비준을 거부했다는 게 현실주의의 국제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동서 문제가 제대로 아는지 뭔지 물어본 겁니다. 경제 격차죠.
경제적 격차는 남북 문제라고 해요. 국제사에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남북 문제는 경제적 문제지만 동서 간의 문제는 바로 이념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갈등. 그러니까 경제 격차로 인한 남북 문제라고 해야만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시다. 법과 정치 2단원에 관계된 정당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요. 1번 봅시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니까 정권 획득을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거죠. 그냥 선거에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조직, 집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갑시다. 정당의 목적이 민족 기본 질서에 위배돼요. 조직과 활동이. 그러면은 누가 제소하죠? 국민의 심의를 거쳐서 정부가 헌재에 제소하는 거죠. 국회가 제소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헌재에 제소하는 것은 탄핵 심판이죠. 탄핵 소추를 제소하는 거니까 요건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갑시다. 이 정당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이유가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은 바로 공익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로부터 선관위가 보조해 줄 수 있답니다. 4번 정당의 설립은 자유고 복수정당이 보장되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원리겠죠.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3번 봅시다. 자, 근대 대표적인 정치 사상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배운 교과 과정에서는 바로 사회개혁론자 홉스, 로크, 루소를 다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제시된 특징이 있을 겁니다. 힌트가 있는데요. 보세요. 갑을 보시면요. 자연 상태는 바로 국가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국가 전의 상태를 가정하고 있는데 자연 상태를 어떻게 가정하냐면 자유롭고 평등하고 연민이 있대요. 근데 이런 자연 상태가 파괴되는 전쟁 상태로 가는 요인이 바로 뭐 때문이에요? 사유재산제 때문입니다. 즉 사유재산제로 불평등과 억압이 발생한다고 말한 근대 사상가는 바로 누구다? 바로 루소죠. 자, 그 다음에 을을 봅시다. 소유권을 자연 상태에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바로 로크입니다. 이 소유권을 완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정부를 만든다고 사회개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가가 이런 소유권을,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해주지 못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한다? 우리 자연권을 탄압하게 되면은 개인들, 계약의 주체들이죠. 정부를 다시 재구성한 저항권 사상을 언급한 사람은 바로 로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루소고 이건 로크가 되는 거죠. 자, 병을 봅시다. 개인들은 자신이 갖는 자연권을, 국가 전의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를 누리는 것이 자연권입니다. 자연권을 제3의 주권도 있겠죠. 국가를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제3의 주권자에게, 이게 바로 군주죠. 전부 다 넘긴대요. 그래서 그 리바이어디나 불리는 국가의 지시에 복종할수록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개혁을 체결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홉스입니다. 자, 그럼 세 사람이 됐죠? 바로 갈게요. 1번. 개인들은 국가 전의 개인입니다. 국가의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넘겼다는 것입니다. 병이 가장 크다. 여기 자연권과 주권을 모두 다 넘기는 게 바로 홉스고, 루소 같은 경우는 자연권은 양도하지만 주권이 일반 의지인 공공선만은 절대로 양도하지 못하고 대표할 수 없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권의 일부를 신탁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권리의 양도성에 관한 가장 여러분 정도가 큰 사람은 홉스가 되는 건 맞겠죠. 자, 2번 갑시다. 갑과 을은 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러분, 홉스는 군주주권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루소는 공화국, 민주공화제를 주장하고 로크는 입헌 군주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시문을 냈을 때는 약간의 좀 문제가 좀 투박해요. 그래서 정제된 용어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개인들은 국가의 권리를 넘길 때도 이 권리가 자연권인지 실정권인지 아니면 주권인지를 명확히 언급해야 될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군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여러분 홉스가 가장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죠. 3번 갑시다.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다고, 이 세 사람 중에서 국가 전인 자연 상태를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따라서 출발점이, 병은 자연 상태를 늑대로 봤기 때문에 인간을 바로 전쟁 상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출발점을 봤다는 점이 이 두 사람과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을과 병은 개인이 자연스레 평화롭고 인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병이 아니죠. 자, 틀렸고요. 4번 갑시다. 모두 국민 주권을 주장했다. 여러분, 여기서
홉스는 바로 군주 주권을 주장한 거예요. 이 두 분이 바로 국민 주권을 주장하고 국민 주권 행사 방법이 여기는 직접 민주, 여기는 간접 민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의 공통점과 차이점 물어본 것이니까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시다. 이건 여러분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일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민주주의가 발전된,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가 발전되는 건 중세가 빠집니다. 중세는 혼자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시대밖에 없죠. 고대 아테네와 근대와 현대. 알 겁니다. 그러면 이 제시문을 보면서 시대를 구분을 해봅시다. 보통 선거가 보장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게 현대입니다. 현대 와서 보통선거 확립되죠. 그 다음에 대의제가 간접이에요. 그럼 간접이 시작된 거는, 간접이 한 거는 바로 근대와 현대가 되니까, 직접을 했던 것이 바로 고대가 되니까 가나다의 시대 구분이 끝났습니다. 근대, 고대, 현대. 자, 바로 갑시다. 가에서는 공직자를 추첨, 공직에 누구나 진출할 수 있고 누구나 진출할 수 있도록 추첨과 윤번제 공직 문화가 개방된 사회는 바로 고대 아테네니까 가가 틀렸고요. 2번 갑니다. 입헌주의는 여기서 언제 등장해? 입헌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법치주의라는 것은 바로 근대와 현대입니다. 여기는 다수가 다스리기만 했지 입헌주의의 이 인간의 존엄성 원리는 등장하지 못하죠. 따라서 고대에는 직접 민주는 맞지만 입헌주의 원리가 틀렸습니다. 3번 차티스트 운동은 여러분 노동자들의, 남성 노동자의 정치 참여 운동이죠. 즉 재산 있는 남자들이 참여했던 근대의 모순점, 제한을 깨달아서 돈이 없는 남성 노동자의 정치 참여 운동이니까 제한을 없애는 선거니까 보통 선거가 확립되는 현대로 오는 과정이니까 가에서 다로 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나에서 가가 틀렸습니다. 마지막 3번 볼까요? 다에서 현대입니다. 가와 달리, 근대와 달리 보통 성화가 확립됐으니까 불합리한 제한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성별과 신분, 재산 같은 불합리한 제한이 없겠죠. 따라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는 게 오늘날 보통 성화가 확립된 현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갑시다. 이걸 여러분 1분에 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제시문이 뭘 의미하는지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갑니다. 5번 1인 2표제입니다.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하는데 한 표는 지역구에 던지고 한 표는 정당에, 선한 정당에 던지라는 뜻입니다. 자, 갑시다. 선거제도는 선거구제도와 대표요청을 나누고, 정당제도는 양당제와 다당제가 나오는데 그걸 결합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추론이에요. 특정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갖고 보통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재미난 건 괄호를 꼭 보셔야 돼요. 선거 문제는. 지역구는 단순다수제래요. 단순다수제가 뭐예요? 상대다수입니다. 비교다수죠. 한 표라도 많으면 1등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다수대 표제라고 벌써 대표제가 나왔다면 선거구제도는 소선거구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500개인데 공간은 뽑은 사람은 500명이에요. 그럼 한 선거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뽑았을 것이고, 그 소선거구가 다수대 표제인데 여기는 상대다수인 단순다수, 한 표라도 많은 당선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로 500명이 있고요. 비례대표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명부를 보면서 50명을 뽑겠다는 거니까 정리하면은 이 나라는, A국은 국회의원 총수는 550명이고 선거구는 501개가 되는 겁니다. 총. 자, 이걸 보면서 바로 선택지 갑니다. 1번 볼게요. 지역구 선거에서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 지역구를 보시면 여기만 보셔야겠죠? 됐죠? 자, 현직과 신인이 있어요.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요? 한 선거에서 한 사람 뽑아요. 그러면은 미리 현재 지역에 탄탄한 정치적 기반이 있는 사람이 당선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을 겁니다. 지역적 인물, 탄탄한 조직을 가진 사람이 당선되기 좋겠죠. 한 명을 뽑을 때는 1등만 뽑기 때문에. 2번 갑시다. 여기와 여기를 합한 총 의석수예요.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 만이야, 만. 그러면 정당 득표율로 뽑는 게 바로 이거죠. 근데 이 모두 다 정당 득표율만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인물을 놓고 한 명을 뽑고, 이건 정당의 선호대에서 명부를 보고 던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당 득표율이 아니라 여러분 얼만큼 그 인물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서 의석수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득표율 만으로 할 때는 온리 비례대표로만 뽑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 답이 되겠지만, 이 둘을 같이 혼재하고 있죠. 2번 틀렸고요. 3번 봅시다. 다당제보다 양당제의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당 형태를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이 제시문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선거구로만 여러분 500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로 역시 500명을 뽑다. 그러니까 1대1의 포션으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이런 비례대표의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인 정당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총 의석의 분포가 여러분 10대 1입니다. 따라서 지역구의 소선거구 상대 다수 대표제로 뽑는 제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한 사람 뽑아요. 그러면 여러분 국회의원 뽑을 때 1인 1표에서 첫 번째 이문에 던질 때 한 표를 던질 때 한 사람 뽑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큰 당에 던지기 때문에 양당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비록 50석이지만 이 50석이 전체 550석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다당제보다 양당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바로 나오죠. 다수대표제는 한 사람 뽑는 건데요. 단순한 건 상대인데 지금 결선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일정한 절대적 득표를 넘어선 다수를 뽑겠다는 뜻입니다. 얘도 과반 의석을 얻으려면. 그러면 이건 바로 절대 다수가 되는 거지 상대 다수가 되는 게 아니죠. 결선 투표는. 근데 지금 여기 이거는 바로 상대 다수 대표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절대 다수인 결선 투표라는 것을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6번은 사회문화 1단원에 관계된 연구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바로 갈게요. A를 보세요. 계량화, 수량화, 물량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변수들 간의 여러분 상관관계를 입증하려고 해요. 설명한다는 것은 원리입니다. 변치하는 원리를 설명한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양적 연구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해석. 이게 바로 해석적 질적 연구고 이거는 설명하는 양적인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한다고 하죠. 바로 갈게요. A를 봅시다. 양적 연구입니다. 측정이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형태인 가짜 이해를 만들어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적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기억은 니은 갑시다. 양적을 다른 말로 실증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 맞죠? 법칙을 발견한 거. 기억력이 맞네요. D급 볼까요? 질적 연구입니다. 해석적 맞죠? 이해하는 겁니다. 보편적 법칙이 틀렸네요. 앞에 건 맞는데 보편적 법칙은 바로 양적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이고 이건 보편적 법칙 발견이 아니라 개별적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의 이해가 목적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리을 갑시다. B는 객관적 이해보다는 통계화된 자료의 수집을 더 중요시한다. 객관적, 직관적, 맞아요. 이건 직관적 통찰을 강조하는데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해. 뒤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거보다 직관적 통찰을 통한 개별적 깊이 있는 동기와 의미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리을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7번은 문화 파트예요. 자, 갑니다. 문화 파트의 문화 변동과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의 하위 문화까지 갖고 왔는데 볼까요? 햄버거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음식 문화죠. 문화 요소 중에서 내재적 변동 중에서 새롭게 등장한 건데 바로 발견이에요? 발명이에요? 발명이죠. 햄버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고 바로 햄버거가 만들어진 거에 밑줄만 젖힌다면 발명입니다. 음식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 갑시다. 미국에서 유입됐어요. 문화 요소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됐으니까 전파는 맞는데 이거는 바로 사람이 갖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전파가 되는 거죠. 문화지체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문화지체 현상은 문화 요소 간의 변동 시 부조화 현상이죠. 물질과 비물질 간의 부조화 현상인데 지금 유입된 것만 나왔기 때문에 문화지체 사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3번 볼까요? 자, 디귿입니다. 함부르크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라고 보통 불렀는데 자, 미국으로 전해졌대요. 그럼 전파가 된 거 맞죠? 그럼 전파돼서 변화되는 접변은 맞는데 여러분 이거는 강제성이 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라든지 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이전시켰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 문화 접변이란 말을 못하죠. 마지막 4번 봅시다. 리을을 보세요. 청소년과 하층 전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공유한 게 아니라 청소년과 하층들이 공유한 거기 때문에 전체 문화 중에서 이들이 먹는 햄버거 문화는 그 당시에는 하위 문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유한 게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공유하는 스타일이니까 문화 전체가 다양해진 데 기여하는 하위 문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건 여러분 빨리 풀어야 돼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모든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사회 집단이 있고 그 집단 중에서 목표가 명확한 체계화된 게 우리는 사회 조직이라고 개념을 정의했을 겁니다. 바로 갈게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일단 공식 조직 맞죠?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발적 결사체는 오늘날 등장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다원화된 사회에 자율적으로 만드는 단체로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친목단체,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생각하니까 기업은 아니죠. 앞에 건 맞지만 뒤에 게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종친회는 여러분 우리 수업 중에 많이 했을 겁니다. 종친회는 종친회 하면 가입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사회가 아닙니다. 이익사회야. 자기가 원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중은 공동사회지만 종친회는 가입을 해야 회원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사회가 이익사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친회는 이익사회 중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1차와 2차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집단과 조직으로서 2차 성격을 갖지만 친목을 도모한다면 1차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1.5차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종친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렸죠. 3번 봅시다. 시민단체는 이익사회다. 여기까지 맞죠? 결사체입니다. 근데 비공식 조직이 틀렸죠.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기생체예요. 공식 조직이 존재해야 하고 그 안에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가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단체 자체는 공식 조직이 되는 겁니다. 틀렸고 마지막 4번이 정답이겠네요. 대학교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사회 집단에 분류하면은 여러분 부분적인 형식적 접촉이니까 2차 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이익사회에 해당된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 제시문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평상시에 자주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9번 갑니다. 사회문화 4단원에 관계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보험과 공공부조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자, 이게 바로 수능형입니다. 바로 제시문 다 집어넣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집어넣어 봐야 돼요. 가볼까요? 1번 가하는입니다. 가. 어떤 질문이 들어가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까? 시장에서 이미 분배가 된 걸 국가가 위해서 다시 분배하는 걸 재분배하죠. 있는가 하면은 아니요, 예요, 예예야. 둘 다 예예죠. 둘 다. 다만 공공부조가 소득 재물가 좀 더 크다고 배웠을 겁니다. 둘 다 예입니다. 2번 갑시다. 나는이에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낙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쪽일까? 이건 한쪽만 발생하는데 바로 선별적 복지를 하는 공공부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낙인 효과가 발생합니까? 그럼 아니요, 예로 말해야겠죠? 틀렸고요. 3번 갑시다. 기초연금제예요. 기초연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례일까요? 바로 여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제도가 해당되는가라고 다해 질문하면 A는 뭐예요? 아니요 하고 여기는 이해가 되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 볼까요? 나의 질문에 강제 가입, 여기서 여러분 가입하는 거, 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임의 가입이 아니라 강제 가입은 오로지 사회보험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가 되고 여기가 아니요가 될 겁니다. 공공보조는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국가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1분에 풀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세 나라의 자녀와 부모의 일치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이 있고요,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수능에서는 이걸 다 알아보게 다 찾아야 되는데 이미 찾았다는 전제를 갖고 1분에 풀게 만든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각국입니다. 이렇게 한번 아웃칸을 만들어 보세요. 이쪽에 부모가 되고요, 이쪽에 자녀가 된다 칩시다. 상중하가 있고요, 자녀가 상중하가 있다 칩시다. 됐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재미난 게 뭐냐면 부모의 계층이 아니라 자녀의 계층이에요. 그럼 자녀의 계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치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을 표시해 봅시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일치하는 것을. 자, 각국입니다. 자녀의 계층이 이게 부모고 자녀인데 일치하는 게 바로 7%예요. 단위가 퍼센트죠. 그 다음에 이게 일치한 거죠. 상상, 중중에 일치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여기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층에 일치한 게 54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모의 계층 각 상중하의 구성비는 모르고 자녀만 지금 나왔어요. 여기 자녀가.
그러면 횡으로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빨간색은 뭐냐면 불일치하는 비율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일치했는데 불일치한 게 이게 3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불일치한 게 이거와 이걸 합한 게 6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불일치한 거죠. 자, 그게 바로 6입니다. 그러면은 자녀 계층의 상중하의 상대적 비율이 나타날 수 있어요. 7 더하기 3이 얼마일까요? 10이 되고요. 24 더하기 6이 얼마예요? 30이 되고요. 54 더하기 6 더하면 얼마예요? 60이 되니까 이 각국의 자녀의 계층 구성비를 놓고 여러분 형태를 보게 되면 10대, 30대, 60대 100%가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똑같이 이어볼까요? 이제는 갑이야 을국이야. 또 부모 자녀 똑같이 합시다. 이쪽이 부모고 이쪽이 자녀입니다. 자, 아버지 때는 계층 구성비가 못 나오니까 자녀 때만 놓고 봅시다. 여기가 상중하, 자녀는 상중하입니다. 똑같이 한번 보세요. 1창에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을국입니다. 이제 을국. 을국은 부모와 일치한 게 18, 4, 56이에요. 그럼 18이 여기서 일치했고요. 상상. 그럼 중중이 여기 와야겠죠. 그죠? 여기가 4입니다. 그 다음에 하층이 56이에요. 그럼 빨간색은 이제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죠. 자, 그럼 여기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이게 2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6인데 여기가 6이 될 수 있고 여기도 6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자, 6이 돼요. 6이 하고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여기가 14입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6이 10이 되고요. 54 더하기 14 하게 되면 6, 70이 될 겁니다. 그럼 더하면 10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계층 구성비로 인한 자녀의 계층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2대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래시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자, 이렇게 와볼게요. 여기 상, 중, 하가 있어요. 자, 계속 갑시다. 여기 부모 자녀로 갑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병국이에요. 자, 노란색은 일치하는 비율입니다.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42고요. 그 다음에 16입니다. 됐죠? 자, 그럼 불일치하는 비율 똑같이 적어봅시다. 이쪽이 8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18, 이걸 더하면 18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더 더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병국일 때 자녀 기준의 계층 구성비를 놓고 보면 여기가 20이 되고요. 이게 50, 6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20. 따라서 이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분석이 다 끝났어요. 그럼 바로 선택식 합시다. 자, 이걸 보면서 보세요. 각국의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다, 피라미드다. 틀렸죠. 을국에서 보세요. 이제 을국 왔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습된 거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동이 있습니다. 그럼 사회 이동을, 세대 간 이동이 있을 때 상승과 하강이 3칸과 3칸이 될 겁니다. 나머지 3칸 이동이 없는 거고요. 그럼 어느 쪽이 상승이 될까요? 이쪽이 부모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자녀죠. 부모가 중층일 때 자녀가 상, 부모가 하층일 때 자녀는 상과 중이 됐으니까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뭐다? 상승칸이에요. 이쪽은 하강칸이죠. 됐습니다. 이제 보세요. 을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는 하강 이동한 자녀 수보다 적대요. 이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기서는 이게 2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하면 6이래요. 그럼 6이 다 1로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상승 이동의 최대 비율은 8%가 될 겁니다. 2 더하기 6. 맞죠? 이건 상승 이동한 거고, 그러면 하강 이동한 건 여기에 비율일 겁니다. 6이 1로 올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6이 1로 오지 않고 다 1로 갔다 칩시다. 그래도 여기는 얼마예요? 14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4 더하기 6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봐도 이건 맥시멈이 8이지만 이건 미니멈이 14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시문이 뭐냐면 상승 이동하는 자녀의 수가 하강 이동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래요. 2번이고요. 3번 갑시다. 병국이에요. 병국 여기죠. 부모의 계층이 일치하는 게 노란색입니다. 상층과 하층이 합하면 중층보다 많다. 자, 해볼까요? 상층과 하층을 합했어요. 그러면 28인데 중층은 42%니까 전체 100%의 동일한 규모 속에서 이 중층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합한 게 적은 거죠. 자, 3번 틀렸고요. 4번 갑시다. 세 나라 모두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 더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세 나라 모두 자녀 계층 대비 자녀 계층으로 기준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 계층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기 힘들겠지만 자녀 계층 대비 어떻게 한다? 1차는 비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몇 퍼센트예요? 70%죠, 상층은. 여기는 3824, 80%네요. 여기는 6954, 90%네요. 하층이 더 높네요. 그러니까 모두 상층이 제일 높다는 게 틀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제일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똑같은 20에서 10인데 여기는 20에서 16이니까 하층이 더 여기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세 나라 모두 세대간 계층의 대물림이 부모가 상층이 제일 높다는 분석이 틀린 거죠.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주어지고 풀어요. 이걸 다 미리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수능형 문제는 안 출제되니까 이 문제에 푸는 요령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바로 넘어갑시다. 바로 16번입니다. 나머지는 경제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제한 능력자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성년, 피한정 후견 제도를 배우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만 배워요. 갑시다. 원칙적으로 혼자서 못하고 법정대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게 행위 능력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없대요. 없는 사람이 여러 개 있는데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임의특견, 특정 후견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미성년자만 배웁니다. 자, 능력자에서 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획일적인데 법원의 심판이 필요한 게 성년 후견 제도죠. 그런 게 필요한 게 나이로 획일한 게 바로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거예요. 갑시다. 1번 볼게요. 갑은 혼자서 단독으로 행위를 했다면, 부모의 동의 없이 했다면 무효사유다, 취소사유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적인 무효가 되지 못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2번 갑시다. 이것도 정확히 말해야 돼요. 그냥 속임수가 아니라 적극적인 속임수를 써야 되거든요, 판례는. 자, 갑시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속임수를 썼어요. 그럼 얘는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유효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유효가 확정됐기 때문에 부모가 다시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 혼자서 못하지만 얘한테 유리하다면 혼자 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이 있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거예요. 그냥 권리만을 얻거나 3번입니다.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혼자 해도 된다 안 된다? 둘 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세요. 그럼 거래 상대방 불안할 거예요. 얘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 단독으로 거래한 상대방이 있다면 불안해.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게 이게 추인하신 날부터 3년, 법률의 날로부터 10년 동안 취소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거래 상대방 불안하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물어보는 게 너 유효로 할래? 무효로 할래? 추인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바로 독촉권, 즉 최고권이거든요. 이 최고권 누구한테 해야 돼요? 미성년자는 항상 예스라고 할 거니까 누구한테?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할 권리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봅시다. 이건 많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재판제도 가볼까요? 자, 형사재판이에요. 배심제는 형사재판만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갑니다. 바로 1번. 피고인이에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라고 반드시 하죠. 이 재판의 절차를 희망하지 않으면 배심제는 법원이 직권을 하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개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피고인이 반드시 저는 배심제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만 배심제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도중에 처음에 알려줍니다. 당신은 이런 배심제를 할 수 있다는 걸 법원에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희망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1번. 2번 갑시다. 가해 배심원이에요. 이게 틀렸죠. 누구나, everybody. 일단 관할 법원에 있는 국민 중에서 20세 이상의 배심원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맞는데 누구나가 틀렸습니다. 그 중에서 20세 이상 중에서 일정한 직업이 배심제에 적합하지 않는 교도관, 검사, 대통령 이런 직업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겠죠. 피고인의 뭐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누구나가 선정될 수 있으니까 틀렸고요. 3번 볼까요? 지방법원 이게 본원 단독 판사라는 게 뭐냐면 경미한 재판이라는데 배심제는 반드시 합의부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재판하는 게 1심이 바로 배심제가 되기 때문에 혼자 재판하는 건 배심제가 실시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평의의 결과를 평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심원. 자, 평결은 법관을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구속한다는 게 기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봅시다. 이건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절차를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 법과 정치 5단을 관계된 문제입니다. 5단이 세 문제 나왔죠, 이번에. 갑시다. 노동자의 전임자가 뭐냐면은 앞에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노조 일만 하는 사람을 전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만 해야 되는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데 이 면제를 종료시켜 버려서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노조의 관계자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A 회사가 바로 부당 노동행위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무슨 권?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나쁜 행동을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당한 노조는 이렇게 구제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방해한다, 노조 활동을. 그래서 재심이에요, 재심. 그럼 먼저 초심이 1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판정은 초심에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심에서 노동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걸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1번 갈게요. A 회사는 니은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 니은이 봅시다. 니은이 판정인데 누구의 판정이냐면 재심 판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 심리하는 거죠.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하고요. 이게 초심입니다. 여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한 거고, 이 재심 판정의 취소, 맞죠? 그러면 1번입니다. 재심 판정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소송이지 민사소송이란 말을 절대로 못 써요. 왜냐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 소송입니다. 2번 봅시다. 틀렸고 1번은 디귿은 보세요. 판정입니다. 재심 판정은 노동조합이 신청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심에서는 지방노동의 판정을 취소하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으니까 초심에 불복하는 노조가 어떻게 하는데 재심 판정의 구제 신청을 신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옳지 않은 것이 1번이고 2번은 맞죠? 3번 갑시다. 기획을 보세요. A 회사의 행위에 부당 노동행위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니까 회사는 부당한 노동행위를 한 거를 인정한 꼴이네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갑시다. 디귿을 보시면요. 재심이죠. 중앙노동에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한 거니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지금 디귿이 뭐냐면 재심이죠. 리을의 판정에 불복하는 거. 리을이 바로 초심이니까 지방노동위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지방노동의 판정에 불복할 때 중앙노동위가 재심 판정을 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틀린 게 1번입니다. 자, 19번 갑시다. 이건 아마도 많이 예상을 했을 겁니다. 바로 전날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토요일날 지금 촬영하는데 금요일날 수업 때 이 수업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꼭 나올 겁니다 했는데 진짜 나왔네요. 자, 범죄 성립 요건이 세 단추를 껴야 된다고 배웠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입니다. 그럼 A, B, C가 끝났을 겁니다. 바로 갈게요. 맞네요. 1번. 2번 갑시다. A를 충족하면 B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게 참 써볼게요.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나쁜 범죄라고 규정된 행위를 했다면 일단 이거는 위법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전체 법제에서의 나쁜 행동을 법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일단 위법한 거예요. 그러면 위법성에서는 이것이 사라지는, 조각되는 사유만을 소극적으로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일단 위법한 걸로 추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현행범은 그 누구나 체포라는 거는 붙잡는 겁니다. 이건 범죄예요. 근데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체포죄가 되지만 현행범은 누구나 형사소송법에서 체포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 맞죠? 4번 봅시다.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는 거죠. 벌써 틀렸어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강요된 행위는 C, 책임이 조각되는 거니까 모두가 C가 된다는 말을 못하죠.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봅시다. 이거는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는데 선택지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번과 3번 중에 고민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수험생들이. 한번 볼까요? 누구나 다 예상될 수 있는 법과정 3단원의 헌법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고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딱 읽어봤어요. 그럼 무슨 원리가 나오죠? 국민 주권의 원리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근데 현실화시키는 방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주인인 거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간접민주주의가 선거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에 직접 담당해서 공무원이 되는 공무단위권이 보장되어야겠죠. 바로 참정권입니다. 니은도 공부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면 선거 때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선거할 때 정당을 설립할 자유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만 실현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대의제가 바로 여러분 간접민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권력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직접 행사하지 않고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서 하는 거니까 대의제도 우리나라의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리을이 안 되는 이유가 리을은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 되기 때문에 리을은 제껴놓으셔야겠죠. 자, 지금까지 다 해설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다 끝났으니까 과거는 연연하지 마시고요. 맨 처음에 인트로 때 보여드린 것처럼 지방직 출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인지하시고요. 만약에 20문제 중에서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점검하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공부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세요. 네, 시험보다 고생 많으셨습니다.